막 꼭두가시처럼 일을 시킨대. 뭐 지시를 한대. 이렇게 야 너 이거야. 너 우리 남편하고 성관계 좀 해. 시킨 거예요. 아 싫다고 안 한다고. 이 꼭두가시처럼 하던 애가 이제 지 남편한테 이거 얘기도 하고 이제 대드네. 이분이 갑자기 행적이 묘연해졌다는 거예요. 네. 31일 예. 이제 곧 제아의 종소리가 들릴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올 한 해가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와, 그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갑니다. 네, 진짜 우리는 좀 나이대로 시속이 달린다는 게 예. 맞는 것 같아요. 그거- 10대는 10km, 20대는 20km. 우리는 이제 50km. 이제 저도 이제 60km. 아, 짜증나네. 진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아무튼 이 제아 종소리 들으시면서 구독자분들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저도 예. 행사님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새해 그렇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예. 그래도 사건 의뢰에서는 또 사건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사건 얘기를 해야죠. 네,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자, 2017년 3월 10일입니다. 네, 분당구 정자동의 관할 지구대에 행복지원센터 사회복지사가 실종 신고를 찾아왔어요. 실종 신고는 뭐냐면은 본인이 담당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49살의 안명희 씨가 같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사는 그 동거남과 같이 네. 정자동 한솔마을에 사는데 이분이 갑자기 행적이 묘연해졌다는 거예요. 예, 사회복지사가 예,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고 접수받은 이제 분당 경찰서 저 실종 수사팀에서는 일단 전화를 걸어봤어요. 저는 근데 전화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통신 수사를 해보니까 7월 14일 날 네. 거의 한 달 전에 전원이 꺼진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꺼진 위치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네, 좀 떨어진던데. 예, 거기에서 이제 전원이 꺼진 게 확인돼요. 14일 이후에 깜짝같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탐문 수사를 했어요. 실종 수사팀에서는 그 피해자를 중점으로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한 달여까지 탐문 수사를 했답니다. 탐문 수사를 했는데 이 실종자가 사회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동거남하고 거의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까 이 실종자에 대한 주변 인물을 찾아서 수사하는 것도 쉽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렇게 찾아다녀서 그 행방을 물어봐도 이 사람들도 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행방이 모르게 되니까 담당 그 했던 그 분당 경찰서 여청과 실종 수사팀에서는 한 달 이상이 실종된 상태가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그렇죠. 라고 판단을 하고 공조수사 즉 합동심사위원회를 통해서 9월 18일 날 분당경찰서 형사과 강력 5팀으로 사건을 인계합니다. 그런데 분당경찰서 사건을 인계받은 형사들은 1차적으로 달려들 게 CCTV인데 실종 수사도 한 달 전에 실종된 거를 봤다 보니까 CCTV가 없는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2달이 지난 다음에 강력팀이 받았을 때는 아예 CCTV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강력 5팀에서는 병원 진료 기록부, 그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 그다음에 그 저 통신 수사 네. 이거를 해봤어요. 다 했는데 7월 14일 이후로 행적이 아예 안 나와요. 생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7월 14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 14일 이후가 가장 궁금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형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주변 인물들 중에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이. 그 동거남이죠. 그죠? 네. 왜? 아니 한 달이 넘도록 실종 신고를 안 했다는 부분. 네. 그래서 결국에 사회복지사가 신고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이 동거남이 엄청 의심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력 5팀에서는 동거남인 52세 우경래 씨를 불러요.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네. 자, 우경래 씨를 조사를 하면서 7월 14일 날 당신 나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7월 14일 날 자기 그 실종자하고 같이 나간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어디를 갔냐고 얘기하니까 자기 아내죠. 사실혼 관계에 아니 실종자가 성남의 그 저 모란시장 네. 안에서 장 구경하는데 거기를 매일 간대요. 왜? 거기에 각설이 품바 공연 있잖아요. 그걸 무지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걸 항상 보러 간대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내리자부터 행적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가자마자 장날 간 게 아니라 생활용품 파는 데에서 생활용품을 사고 네. 그다음에 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 장에 갔다가 거기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고 나서는 막 잃어버렸다 이 말이네요. 예, 예. 근데 왜 신고를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세 가지 버릇이 있어요. 한 가지는 자기가 어떤 물품을 사든 그 받은 영수증을 안 버려, 갖고 있어. 두 번째는 이렇게 통화를 하면 상대방과 통화한 걸 모두 녹음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주변에 벌어진 일들, 생소한 일들 이런 게 있으면 사진 촬영을 해버려요. 그런 버릇이 있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그러니까 세 가지 버릇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구입한 영수증을 찾으니까 7월 14일 날 그 영수증한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영수증도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메모하는 덕에 그 사람의 알리바이가 싹 확인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용의선상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당신은 왜 동거녀가 없어졌는데 네. 신고를 안 해요. 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뭐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없어져 갖고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몇 개월간 살았대요. 이 실종자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다른 남자하고 사는지를 물어보려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전화했던 사람들한테 그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런 사실이 있대요. 전화를 받았대. 야 이거 봐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용우 선생이 제외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같이 동거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2016년도에 강 씨라는 사람하고 몇 개월 동거를 한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 그래서 실종 신고를 안 했구나. 그래서 동거남에 대해서도 용희 선생이 제외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때 몇 개월 살았던 강 씨에 대해서 저 알리바이를 확인을 해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 찾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으니까 원한 관계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했는데 이 사람도 어떤 특이 단서가 없어요. 그리고 저 알리바이도 명확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우경래 씨가 진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지 혐의를 두고 수상에게 여길까봐 수사에 협조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실종자를 찾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니까 우 씨가 하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대요. 피해자가. 안명희 씨가 친하게 지내는 여자가 있는데 그 언니라고 부르는데 아마 자기가 어디 가면 그 언니한테는 분명히 자기 행선지를 얘기했을 것이다. 그 친한 언니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55세 이명선 씨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사들은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럼 어떤 사이예요? 그랬더니 약 그 두 사람이 약 10년 전에 그 사람도 그 성남 시장의 각설이 품바 공연을 항상 보러 왔대요. 그러니까 둘이 취미가 같은 거야. 관객으로 만나서 서로 얘기하다가 친해진 거예요. 거기는 이제 노인들도 많이 오고 오면 이제 약도 파는데 약 안 사도 거기서 막걸리 먹으면서 그 구경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둘은 그렇게 하면서 엄청 친해졌대요. 그래서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잘 따랐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피해자 안명희 씨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어요. 물어보고 동거남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친한 이후에 막 꼭두가시처럼 일을 시킨대. 뭐 지시를 한대. 이렇게 야 너 이거야. 야. 근데 이 안명희 씨가 등치는 약간 커요. 근데 약간 어리숙해. 그게 너무 착해. 그러니까 결단력이 없어.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막 따라서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시세로 말해서 그 이명선이 꼬붕이에요. 꼬붕. 그렇게 돼버렸네 관계가. 와 그러면 와야 되고 가 그러면 가야 되고 그렇게 관계가 됐대요. 그래서 사실 동생이나 언니나 동거남도 사실 이명선이 좀 싫어해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형사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둘의 관계에서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랬더니 있었대요. 그때가 뭐냐면은 강 씨하고 몇 개월 동거를 할 때 네. 강 씨 집에 이명성이 들어가서 물건들 사용한 물건들 중에 팔아먹을 거를 이렇게 훔쳐서 나오다가 강 씨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씨가 신고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까지 갔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 안명희 씨 실종자한테 그랬다는 거야. 야, 네가 언니 시켜서 집에서 내 물건 각지오라고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달라 진술을. 그건 뭐예요? 그러면은 심부름 받거나 갔는데 물건 있어서 갖고 온데 그게 동생 건 줄 알았다. 그럼 혐의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켰는데 그 안명희 씨 그 실종자는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동생한테 얘기를 하니까 언니 그거 허위 진술이야. 그렇게 되면 언니가 잡혀갈 수도 있어. 하지 마 그랬대요. 동생이 그렇게 얘기해줬네요. 예. 그러니까 안명희 씨가 아니 나 싫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실까지 우 씨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동거남 우 씨가. 야. 그래서 14일 날 우 씨는 그 거기서 아는 사람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날 14일 날 이명선 씨가 자기 아들하고 그게 차를 타고 왔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차에 그러면은 그 저 안명희 씨 타고 간 거 아니에요? 그건 못 봤대요. 그건 못 보고 잠깐 내가 장인이니까 돌아보고 어차피 그 저 공연장에 앉아 있으니까 네, 네. 자기는 장 돌아보고 오려고 갔다가 왔는데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알아요? 아, 그 사진 있을걸요? 자기가 찍어 놓은 거야. 다 찍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여기 있어요. 찍은 거 보니까 차량 번호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걸로 수사하면 되겠구나. 느낌도 싸하고. 네. 그래서 차량 차적 조회를 해보니까 렌트 차량이에요. 렌트 차량 회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시흥에 있는 렌트 회사를 찾아가요. 형사들이. 렌트 회사에 찾아가서 이명선이하고 아들 25살 백동우가 같이 렌트를 했던 차량을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근데 블랙박스는 없어요. 물론 블랙박스 있어봐야 뭐 2달이 넘었으니까 별 의미는 없죠. 네. 그래서 GPS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GPS를. GPS로 그 행적을 확인해 보니까 13일 날 렌트를 했어요. 13일 날. 그러더니 14일 날 오전에 성남 모란시장에서 한참을 머물었던 게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하다가 남양주를 지나요. 그 다음에 강원도 철원까지 가는 거예요. 철원이 최종 목적지예요. 야. 여기에서 동선이다. 형사들이 딱 하는 게 뭐냐면은 남양주. 네. 왜? 그때 전원이 꺼진 꺼졌죠. 상태잖아요. 네. 근데 남양주에는 실종자가 연고가 없어요. 네. 근데 거기 남양주에서 휴대폰이 꺼진 시간대하고 이 GPS에서 남양주를 지나간 시간대가 얼추 비슷한 거야. 야. 얘들이구나. 드디어 뭔가를 찾았네. 뭔 실마리 찾은 거예요. 아, 얘들이구나. 얘들만 찾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명선에 대해서 가장 용의 선생에 올리는데 형사들도 주변에서 들은 소문이 있어요. 이명선에 대해서. 네. 뭐냐면은 이명선이가 7월 19일 날 안명희 씨 실종자 안명희 씨를 모래시장 봤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7월 19일 날. 14일 날 실종됐는데. 예. 7월 19일 만났다고 떠들면서 하는 말이 지금 살고 있는 동거남이 하도 때려갖고 나 가출했다. 가출했는데 지금 다행히 다른 뭐 새로운 남자 만나갖고 거기서 그 사람 따라서 성남을 아예 뜰 거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이명선이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14일 날 실종된 게 14일 이후도 19일도 난 봤다. 그럼 실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남을 아예 떠났다. 네. 라고 한다면 성남 떠났으니까 찾지 마라. 찾지 마라. 이거를 암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그런 목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던 차에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리고 또 GPS 확인하니까 아 이명선이 틀림없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선이 서울의 면목동의 집이에요. 그다음에 강원도 철원이 뭐냐면은 그 별거 중인 남편이 하는 농장이에요. 농장이 나오네. 이 농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를 형사들이 찾아갔어요. 왜 거기 감금한 게 있나? 영장 없이 갔으니까 네. 슬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어보고 별다른 적이 없어서 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합니다. 출석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분당 경찰서로 이명선이를 이제 출석해서 와갖고 특별한 증거는 없잖아요. 네. 확인된 건 GPS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부딪혀 보자. 이명선이 어떻게 짓거리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조사를 할 때 이명선이한테 GPS 확인한 부분을 얘기를 안 했어요. 렌트카 빌린 것도 아예 얘기도 안 네, 하고. 네, 네. 자, 그러면서 이명선이 하니까 두서없이 뭐 행설수설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명선 씨 7월 14일 날 성남 시장 갔습니까?라고 물어요. 자기는 안 갔다는 거야. 야 거짓말하는 거죠. 아 그래요? 거기서 혹시 저 실종자 안명희 씨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 강원도 철원에 가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철원에 간 건 있다. 그 철원은 왜 가셨어요? 남편이 농장 일을 하니까 거기 도와주려고 아들하고 같이 가서 농장 일을 도와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농장에 간 거는 확실하네. 그런데 14일 날 안 갔다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안명희 씨 안 만난 것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명선 씨 7월 19일 날 그 안명희 씨를 만났다면서요. 시장 상인들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만 만난 게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난 거 맞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철원에 갔다가 내비게이션도로 오다 보니까 성남 시장 쪽 지나가는 길로 지나갔대요. 근데 마침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안명희 씨를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하도 두들겨 패갖고 도망 나왔대요. 그러면서 다른 남자하고 지금 만나서 그 사람하고 동거를 한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진짜 7월 19일 맞아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다시 되짚어 본 거예요. 근데 맞대. 번복 진술도 안 해. 그날이 맞대. 네. 그래요? 의심스러운 거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아들 백동우를 출석을 시켰어요. 네. 출석을 하니까 얘가 출석을 안 해. 계속 출석 요구를 하는데 안 해. 결국에는 우편으로 출석하고 SNS로도 출석 요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도 다 무시해. 다 쌩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출석을 안 해버려. 그래서 이제 이명선 씨한테 아니 아들 어디 갔어요? 그랬어요. 글쎄 나도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냥 둘러대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인지 자기도 모른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회를 시작했어요. 야 이걸로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살인 혐의로는 도저히 그 체포영장이 나올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압수수색영장도 그렇고 최소한도 지금 남양주에 가다가 전원이 꺼진 시간이 GPS하고 여기 동일한 부분 그리고 14일 날 모래시장을 안 갔다고 거짓말한 거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도는 감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갖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도 체포영장 신청을 해요. 압수수색영장을. 그리고 통신수사도 곁들여서. 네. 왜? 백동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랬더니만 11월 21일자로 감금죄에 대해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이 발부가 돼요. 그걸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수사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아들이 사용한 휴대폰을 추적을 하니까 자기 둘째 누나, 이명선한테는 둘째 딸이죠. 네. 둘째 누나의 집인 시흥시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력팀은 세 곳을 다 이제 장소를 정해요. 첫 번째 이명선이 거주하는 서울 면목동.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흥시 작은 누나네 집. 거기에 위치가 뜨니까 아들이. 그리고 세 번째 최종 목적지가 강원도 철원이에요. 철원에는 분명히 감금을 했거나 아니면 사체 유기를 했다면 어떤 증거라도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군데를 강력 5팀뿐만이 아니라 강력 1팀부터 4팀까지 조를 나눠서 이 세 곳을 다 찢어져서 보냅니다. 보내 갖고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시계를 보고 오후 1시가 딱 되면 동시다발로 들어가자. 그쪽에서도 들어가고 강원 천원도 그리고 이제 이쪽 면목동에서 들어가고 1시 되면 네. 그리고 시흥 형사들도 동시다발 1시 딱 들어가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친 데가 서울 면목동이에요. 네. 면목동에서 이제 이명선 씨를 딱 검거를 했어요. 그 검거를 하자마자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전화를. 뭐예요? 그러면서 압수를 했죠.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았으니까 보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검거하러 간 그 형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아들한테 계속 전화를 했다. 근데 그때는 거기 형사들은 똑똑 두들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더니 백동수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백동수 일어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합니다. 네. 체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철원이에요. 강원도 철원에 가서는 압수수색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압수수색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명선이하고 별거 중인 62세의 백만수 씨가 거기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백만수가 순순히 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감금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체를 유기했다면 어떤 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하고 그 주변에 그 땅 파는 흔적이 있는지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하고 있는데 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왜? 혐의 대상에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 이 장소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갔다 오세요 그런 거예요. 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백만수 씨 어디 갔어? 찾아봐. 도망갈 이유도 없는데. 그렇죠. 갔더니 창고에서 목을 맨 채 있는 거예요. 에? 예. 목을 맨 채. 야 빨리 119 불러. 그래서 구급차에서 119에 싣고 갔는데 결국엔 사망을 했어요. 잠시 그 사이에. 예. 우리는 뭐 법행 대상도 아니고 이 장소 중에니까 여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그냥 사망을 한 거예요. 이건 뭐 아무것도 실제로 밝혀진 건 없는데 다 밝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형사들이 서로가 이제 지시를 해요. 자, 여기에서 백동수를 검거한 사실을 이명선도 모르고 백동수도 이명선 지 엄마가 검거된 사실을 모르게 하자. 1차적으로 서로 모르게 하자. 네. 그래서 경찰서를 들어가도 서로 안 보이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백만수가 사망한 사실을 알리지 말자.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백만수가 사망했다고 하면 죽은 백만수가 다 사주한 거 다 뒤집어 씌울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백만주가 사망했다 그러면 별거 중인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핑계로 해서 어떤 심정이나 감정을 호소하면서 진술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원에서 싹 감추고 조사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사가 그 진술 녹화실에다가 백동수를 이제 조사하려고 앉혀놓는데 보니까 위압적인 덩치가 큰 거예요. 네. 백동우가. 그래서 자, 형사들은 딱 불러다가 백동우 왜 당신 체포했는지 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출석하라고 하는데 출석 안 하고 하니까 체포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 이 새끼는 처음부터 그렇게 던지면은 제가 제가 저 아주머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형사가 나와서 서류를 그동안 서류한 걸 이만큼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책상 위에 탁 내려놓는 거예요. GPS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하면 심리전을 흔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책 내놓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은 서류를 보고 이렇게 번갈아 이제 형사를 보고 하면서 약간 놀란 표정을 하는 거예요. 그 형사가 모든 내용이 다 여기 있어. 너 적힌 거 다 여기 있어. 그런 의도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전 위압감, 심리전을 이제 흔들어 놓는 거죠. 걔한테. 그러면서 형사가 한마디 합니다. 너를 수사한 사항이 눈에 보이는 게 이 정도야. 또 참고인 조사 다 완료된 상태야. 내가 네가 한 범행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네가 추궁하기 전에 스스로 네가 자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알아? 그러면서 싹 하면서 이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씨발 그러면서 이렇게 숙였다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아 저 새끼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예. 그때 이제 이명선을 조사받는 조사실에서 이제 딱 이명선을 앉혀놨어요. 이명선은 또 형 멍하니 앉아 있죠. 네. 이명선 씨 왜 체포했는지 알아요? 글쎄요. 이명선 씨 옆에 조사실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당신 아들 백동우 있어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백동우도 슬슬 진술하고 있는데 이명선 씨 진술 안 해도 상관없어요. 형사님 우리 아들만 좀 살려주세요. 그래. 뭘 살려줘요? 아줌마가 얘기를 해요. 살려주도 말든 하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대로 자백하겠습니다. 아들이 잡혔다는 소리에 그냥 뭉거진 거예요. 아들 지금 옆에도 조사하고 네.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대충 얘기해봐요.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해요. 아니 어떻게 됐다 얘기하니까 대충 녹음을 해갖고 이 녹음 파일을 백동우 조사받는 형사한테 녹음 파일을 전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백동우 조사받는 형사는 이어폰으로 범행 사실 대충 얘기한 걸 다 들어요. 이명선이 얘기한 걸 다 듣더니 이게 이제 심리전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자백을 했으니까 그렇죠. 엄마가. 그러니까 바로 추궁합니다. 백동우한테 야 너하고 같이 건거대 네 엄마가 다 풀었어. 너 지금부터 간 보지 말고 다 사실대로 얘기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옆에 엄마 있어요. 야 옆에 네 엄마 있어. 조사하고 있어. 사실대로 얘기해. 그러니까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자백을 하면서 보니까 두 모자가 렌터카를 빌렸어요. 네. 그래서 모란시장에 기다리니까 저는 당연히 오죠. 처음부터 타겟팅해서 모란시장을 간 거였네요. 그러면. 예. 그 전날 렌트카를 준비해서 그 대기 시켜놓고 처음부터 오는 안명희 씨가 이제 품바 공연장으로 오는 길목을 기다렸다가 그 이제 오는 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렌트카 대기하고 있는 차에다가 야 우리 드라이브나 하자 가서 타. 평생이 말 들으니까 네. 안명희 씨가 드라이브 한다니까 탄 거예요. 타고 주행 중에 야 이거 집에서 탄 거야. 커피 믹스 마셔. 먹었어요. 근데 그 커피 믹스에는 수면제가 타져 있었어요. 수면제가. 그러니까 그 수면제를 먹고 안명희 씨는 바로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린 거죠. 골아 떨어져서 안명희 씨가 진행 중에 벨이 울렸어요. 전화벨이. 네. 전화벨이 울리니까 전원을 꺼버린 거예요. 거기가 바로 남양주. 남양주. 예, 이동하는 중에. 근데 전화가 온 사람이 누구냐? 우경래 씨. 왜냐하면 시장이 안 보였거든요. 안 보이니까. 예, 거기 어디 하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휴대폰 전원 꺼버리고요. 데리고 강원도 철원에 도착한 거예요. 철원에 도착해서 그 이명선 씨가 별거 중인 백만수 씨한테 네.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이명선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죽은 백만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백만수는 이미 죽었잖아요. 네. 이건 물어보는데 어떤 얘기인지는 안 나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백만수가 범행에 가담을 했대요. 예. 그래서 백만수하고 백동우는 약 집에서 한 900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그 텃밭, 백만수 소유의 텃밭에 밭에다가 땅을 파는데 거기까지 차로 이동을 했대요. 네. 차로 이동해서 거기서 삽으로 파는데 아버지 백만수만 또 구덩이를 팠대요. 아들 새끼는 안 도와주고.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이제 둘이서 피해자를 양팔 양다리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힘들더래. 아, 힘들더라. 덩치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도. 그러니까는 그거를 백동수가 어깨를 들쳐엎은 거예요. 들쳐엎어서 판 웅덩이 쪽으로 가는데 잠들하고 그냥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근세근.
그걸 들쳐갖고 가갖고 웅덩이에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생매장이에요. 생매장. 웅덩이 내려놓고 다리가 이렇게 뻗쳐니까 이렇게 구부려 갖고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그냥 흙을 덮어버린 거예요. 자고 있는데 생매장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를. 대체 음. 왜 그 사람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가 예. 여태 궁금하죠? 들은 이야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아들하고 네. 그 별거한 남편하고 음. 다 같이 이명선이라는 사람이 네. 무엇을 노리고 이 짓을 했는지가 도대체 이해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친한 관계들이 10년 전까지도. 근데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자, 안매장했다는 건 이제 잠에 취해서 생매장을 한 거예요. 잠에 취했게 해놓고 그래서 그거를 듣자마자 강력 5팀에서 조사받는 요원 형사들 제외한 형사과정 포함해서 형사 20명이 강원도 철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5명 그리고 검시조사관 1명 그래서 현장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11월 29일 10시 20분에 백등호가 안매장한 장소를 지목하는 데를 갔는데 집에서 약 1.2km 떨어져 있는 그 텃밭에 농수로 있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해서 안매장 땅을 파헤치니까 사체가 이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습이 드러나는데 자 7월 14일 날 매장을 했잖아요. 네. 그럼 부패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부패가 안 되고 미라 형식으로 바뀐 거예요. 미라 형식으로. 거기다가 이 피해자가 7월 14일에 입었던 옷 그대로. 네. 그래서 피해자인 게 금방 확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날 11월 30일 날 10시 40분에서 12시 15분까지 국가수에서 부검을 한 거예요. 네. 부검을 해보니까 경부, 목이요, 머리, 손목, 발 이런데 특이 외상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골절된 뼈도 발견되지 않아요. 네. 기도에는 흙이 발견됐어요. 그렇죠. 살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이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 시에 매장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폐에도 흙이나 아니면은 피가 응고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감정을 해봐야 된다. 또한 직접 사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경박박이나 이런 게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생매장 했으니까 직접 사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일단 보류하고 계속 확인한 다음에 직접 사인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게 회부 내용이에요. 그게 일단은 그 이명선의 환경에 대해서 말을 할게요. 네. 사건 전모예요. 서로 그 남편하고 별거 중인 사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어렵게 살아요. 이명선이가 자기 뜨개질한 물건을 갖다 팔거나 아니면은 짬짬이 그 식당에서 잡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근데 그 아들이 이제 25 중반이잖아요. 덩치도 크고 근데 일정한 직업이 없어요. 가끔가다 PC방 가서 게임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맨날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그냥 오로지 엄마 이명선 말만 따르는 거예요. 걔는 피해자 저 안설이 그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이명선한테 얘기하니까 아 그년이요. 그러면서 일부러 이제 나쁘게 포장하려고 악의적으로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아줌마 우리가 다 알아봤어. 응? 강 씨가 동거할 때 거기 물건 훔치려고 했던 거 우리가 몰라요? 거기부터 얘기해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강 씨하고 살 때 전화를 했대요. 이명선이가 그 피해자한테 야 지금 강 씨 친아들이 너하고 같이 산다고 칼 들고 그 집에 찾아간대. 빨리 도망가. 그 말을 들은 이제 피해자는 어리숙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 듣고 도망간 거야. 그 사이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그 강 씨한테 걸린 거야. 그래놓고 야 나 걸렸는데 그거 네가 좋게 좀 얘기해줘라 그러는데 그걸 거절한 거야. 내 시킨 대로 하던 꼭두가 시점에 꼬붕이 그걸 거절하니까 거기에 기분도 나쁘고 앙심을 가졌대요. 네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자기 아들한테 중고차를 사주려고 했대요. 근데 지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 피해자한테 너 인감 좀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인감으로 해서 차를 사면은 책임은 뭐예요? 채무는 누가 져요? 피해자가 짓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인감을 달라고 했는데 인감을 주려 했던 그 피해자는 자기 여동생이 인감은 남한테 함부로 주는 거 아니야. 그 소리를 듣고 인감을 안 준 거예요. 야, 그 피해자의 여동생이 중간중간에 그래도 예. 역할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그냥 안 빌려주니까 이거 봐라. 얘 때문에 우리 아들 차를 못 사줬네. 그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게 원망할 일은 아니잖아요. 야, 그러니까 피해자를 완전히 내 거라는 소유물이니까 너는 갖고 와. 네. 너는 어떻게 피해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 이랬던 애가 안 주니까 저번에 절도도 안 도와주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삔또가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자기 소나기에 있는 그냥 장난감 같은 사람이 그렇죠. 예. 이게 야 요거 봐라. 이게 그렇게 이제 돼버리는 이렇게 컸네. 내 말을 안 들어. 거기 이제 내 소유물을 생각했던 종년이 내 말을 안 들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선시대에. 네. 예, 그런 거 마냥. 예. 거기다 이제 더 결정적인 거는 피해자를 데리고 어느 날은 강원도 철원을 갔대요. 자기 그 별거 중인 남편한테 아. 찾아가갖고 너 우리 남편하고 성관계 좀 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해자가 싫다고 안 한다고 해. 싫어요. 하라고. 너 이거 하면은 용돈이 생겨. 그러니까 이거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가갖고 자기 그 별거 중인 남편하고 성관계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별거 중이잖아요. 지금 증인은 손뜨개질하고 짬짬이 식당에서 일하는 생계 유지하잖아요. 네. 근데 남편은 철원에 농장도 있고 네. 이혼을 하면 일부분은 내가 그 재산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간한 것처럼 꾸미려고 예, 밀어넣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 여자 이거 참 무서운 여자네요. 이혼 사유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재산을 뺏을 줄 아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남편한테 객책 사유를 만들어서 예. 위자료 받으려고. 예. 얘기를 재산 했는데 분할하고. 그렇죠, 그렇죠. 재산 분할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야, 그 네 마음대로 해봐.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안 될 걸 남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획이 무산돼 버린 거죠. 계획이 무산됐는데 이거 피해자가 갔다 와갖고 같이 동거남 그 우 씨한테 우경래 씨한테 이렇게 해서 명선이 언니 그 남편하고 했다. 그 얘기를 이제 동거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동거남은 불같이 화가 나죠. 예? 우경래 씨는 이런 그러면서 이명선 씨 전화했어요. 그럼 이제 막 야이 쌍 하면서 막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뭐이 제정신이냐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끄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이명선은 갑자기 아니 내가 했다고 이 꼭두가시처럼 하던 애가 이제 지 남편한테 이거 얘기도 하고 이제 대드네. 오히려 화가 치밀어들어요. 이명선이가.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야 내가 재산을 빼돌려고 지금 현재 그 별거 중인 남편한테 성관계를 시켰다는 게 시장이 알려지면은 난 완전 치부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분명히 그 동거남한테도 얘기할 정도면은 시장에도 알릴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난 뭐예요? 남편과 그 붙어먹게 만들었다고 웃음거리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럼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입 다물게 하는 방법은 죽이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아들한테 내가 이제 이만저만 이렇게 돼서 살인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아들도 엄마. 근데 이 아들 백동은 뭐가 이제 기분 나빠. 자기가 차를 살려고 했는데 그 아줌마가 안 도와줘도 내가 차를 못 샀다라는 걸로 해서 감정이 안 좋은 거야. 그 아들놈도. 야, 둘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니네요. 네. 다. 누구를 원망해 그거를 분수껏 살아야 든가.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차를 운영하면 보험이고 뭐 다 어떻게 하려고. 네. 예?
오히려 그 차 있었으면 다른 엉뚱한 사람들 사고 나는 거지. 저 자기가 차량을 구입하다 못한 게 그 피해자 탓이라고 생각하고 각지 공범이 선뜻 나선 거예요. 그래서 철원으로 가서 이제 그 묻기로 하고 그 모란시장에서 미리 탄 수면제해서 드라이브 간다고 태워서 그렇게 가서 살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스토리죠. 예, 너무 진짜 너무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리숙하거나 착해서는 사회생활을 못한다. 분명 나쁜 사람들한테 분명히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쁘게 행동하라는 건 아니지만 똑부러지게 행동하면서 네네.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고 이건 내가 나한테 있으면 아 얘가 이러면서 제가 서운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이 그래 한번 해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딱 부러지게 아니 이건 아니에요. 난 못해요. 딱 이렇게 해버린다면 더 큰 그 피해를 입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어리숙하고 착하신 분들은 주변에 진짜 그냥 센 사람이 도와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인생이 모두 다 치이다가 결국엔 이렇게 사망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불쌍한 분이 돌아가시긴 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거기에 대해 뭐 명복을 빌고 분당경찰서 강력 5팀 형사들도 2개월 뒤에 받은 사건 여기서 이제 수사해서 잘 풀이했던 부분에서 인정이 돼요. 자 판결을 했어요. 그 어머니는 그 이명선 씨 1심에서 무기징역 나왔고요. 2심에서 항소 기각되고 확정 판결 됐어요. 야, 그리고 당연한 결과죠. 백 씨도요 1심에서 징역 18년 나왔고요. 역시 2심에서 항소 기각 됐어요. 이것도 아무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사건만 했지 남의 사건 신경도 안 썼거든요. 전에 솔직히. 근데 하면서 아 이런 수사 기법도 있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도 이게 그 경찰이 보안 문제로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웬만큼 가리면서 제가 말씀드려요. 왜 그게 어떤 나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도 많이 배우는데 이렇게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사들도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는 아주 큰 사건 없이 조용한 그리고 행복한 그 불타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불타는 말이면은 적색말이랍니다. 적색말이요. 네, 어우, 그게 불타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뭐 불다고 하니까 느낌이 이게 뭐 정열적이잖아요. 정열적으로 그 한 해를 잘 살아야 되겠죠. 네.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건 의뢰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구독자분들이 이쁘게 봐주니까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형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정보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칠보 삼거리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한 거는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살인 사건이다. 그러면은 범인이 누구로 보는 거야? 그랬더니 2026년 예,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기령사님께서는 띠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양띠입니다. 양띠가 돌아오려면 내년이 27년이네요. 그렇죠. 이제 27년이죠. 네네네. 27년이지. 양띠고 양띠에 26년이니까 예, 말띠. 예, 뭐야? 예. 오늘 또 붉은 말띠라고 하는데 예, 붉은 말띠를 뭐 하네요.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려고 또 붉은 말이라고 이렇게. 그러게 말해요. 뜨겁게 좋게 활활 타는 예?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예.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사건 네. 어떤 사건인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 사건이다라는 첩보 내용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아, 첩보로 시작되는. 예예예. 2007년 10월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의 형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정보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형사님,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형사님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그게 뭔 소리요? 야, 그게 사실이야? 야, 일단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10개월 전인 2006년에 칠보 삼거리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거기는 시골 마을이라 사람도 없고 경미한 사고인데 운전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근데 사망을 한 거는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살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범인이 누구로 보는 거야? 그랬더니 운전을 했던 아들이다. 아들이 의심스럽다. 이거는 보험금을 노리고 한 계획된 살인이다. 그리고 그때 보험금으로 7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형사들은 수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제 사건을 봐요. 왜? 사건을 봐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비집고 들어갈 틈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히 수사됐던 걸 다시 끄집어낼 때에는 어떤 결정적인 단서나 이런 게 이 서류에서 좀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는 일단 광수대 담당 팀에서 이제 검토하고 하자.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교통사고는 2006년 12월 25일 성탄 전날 저녁 9시에 그 정읍경찰서 칠보지구대에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는 거예요. 칠보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접촉이 됐다. 그런 신고예요. 지구대 경찰은 칠보 삼거리에 출동을 하면서 정읍경찰서 교통사고조석에다가 또 연락을 드립니다. 사고조사팀에 그 현장으로 와달라고. 네. 지구대에서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편도 1차선이에요. 네. 좌회전하는 그 소나타를 뒤에서 산타페 차량이 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범퍼가 다 깨졌겠죠. 네. 그런 상태인데 그날 그 산타페 전면 유리도 다 손괴된 상태예요. 충격하고 전면 유리가 손괴가 됐다면 사고가 꽤 큰데요. 예, 예. 근데 양 차 모두 에어백이 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간 의문을 해요. 그죠? 광수대 형사들도. 네네. 근데 이제 해박한 징식이 없잖아요. 우리 저 형사하고 교통은 좀 업무가 다르기 네네네. 때문에 물어봐야 될 사안이에요. 그 우리도 이제 교통에 있어서 모르니까. 네. 현장 상황을 보니까 현장 도착해 보니까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의식을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충격에서 같이 탑승했던 사람들은 바깥에 나와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 조수석에 있는 사람만 의식이 없는 없고, 거. 예. 나머지 두 분은 바깥에 나와서 경찰을 기다릴 올 때까지 정도로 기다리는 멀쩡하고. 예. 예. 네. 예. 근데 조수석에 탄 사람이 이상한 거 현장 지구대에서 와서 보고 119 구급대에다 빨리 해갖고 후송을 합니다. 네. 후송을 하는데 이제 정읍 아산병원으로 후송 중에 연락이 와요. 사망 판정 받았다고. 사망됐다고. 54살 강길수예요. 강길수 씨가 사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조수석 뒤편에 탄 사람이 그 아내 51 이승희 씨예요. 네. 그리고 운전석에서 운전한 사람은 그 아들 강범수가 운전을 했던 사안이에요. 조수석에 탔던 아버지 강길수는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났던 그 아내인 이승희 그리고 강범수는 차량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특별한 외상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피해 소나타 차량의 운전자 네. 박경원 역시 멀쩡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외관상에도 별다른 상처가 없고 검사 결과에도 박경원 역시 상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처음에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조수석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112 신고만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 의심이. 그냥 신고해놓고 그냥 기다렸다는 말씀이시죠? 막연하게 기다린 거예요. 112 신고해놓고. 이제 그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자, 이제 서류에서 이제 그거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 거예요. 그랬더니 현장은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대요. 그리고 날씨는 맑았고 도로는 건조한 상태고 도로 포장의 정도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도로이고 그 다음에 그 시속 60km 이하로 달려야 되는 제한 속도가 있는 도로이고 거기다가 교통 신호는 다 전멸등이었대요. 자, 사고 이제 차량에 대해서 봤어요. 현장에서 봤을 때 좌회전 차선의 정지선에서 약 3, 4m 떨어진 데 충격한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충격을 해서 3, 4m를 밀려서 정치화했구나라고 판단을 해요. 그 사고 조사기에서는. 그러면 꽤 어쨌든 속도가 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예, 3, 4m 밀리는 날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해 차량 산타페 차량 같은 경우는 앞범퍼가 다 깨진 상태고, 네, 네. 그리고 본넷은 찌그러진 상태고, 그리고 전면 유리는 완전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소나타 차량은 뒤에 그 범퍼가 다 깨져 갖고 그 잔해가 그 도로에 완전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예. 그때 이제 뭐 급발진이나 급정지 같은 그런 흔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대로 박았다는 얘기죠. 뭐 졸음운전 같은 그게 경우네요. 예예. 근데 혈흔도 관찰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에요. 도착했을 때는 그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강길수 씨는 벌써 지구대에서 이미 119 구급대에 의해서 실려간 상태고요. 네. 구급대에 실려갈 때 같이 동승한 사람이 아내인 이승희 씨가 같이 동승해서 간 거예요. 네. 현장에 사고 조사범이 도착했을 때는 양쪽 운전자만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이제 사고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서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일단 사체 검안을 봤어요. 이제 우리는 살인을 위주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체 검안을 확인을 했는데 강길수 씨 얼굴에는 안면부 우열이 있고요. 네. 울혈. 그 다음에 이마, 코, 오른쪽 턱 부위에 표피 박탈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쪽 눈 주위에 점상 출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눈꺼풀에 반상 출혈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반상 출혈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 둔기로 맞아서 폭행을 당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해서 급정지로 인해서 내부 차량 내부에 그냥 부딪히면서 난 그런 상처를 반상 출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가슴 네. 윗부분에 눌린 상처가 있대요. 그런 걸로 봐서는 또 이제 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전면 유리에 머리를 충격으로 인해서 뇌출혈로 사망한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아내 그 이승희 씨 진술이에요. 왜 그 거기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승희 씨는 그러는 거예요. 아들인 강범수가 결혼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여자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안에서 싸웠대요. 집안에서. 집안에서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바람 좀 쐴 겸 한번 바깥에 나오자. 그래서 차를 타고 운행 중에도 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싸울 거면 집에 가자. 하면서 집에 가는 도중에도 또 조수석 뒤편에 타는 엄마하고 또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앞 차량이 가는 거를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충격을 했다는 거예요. 아. 아들한테도 조사를 하니까 아들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엄마가 그래서 싸웠다. 그러면서 됐다. 그러다가 이제 미처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량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대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충격을 하면서 1차로 룸밀러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강길수의 상흔하고 아들이 진술한 거하고 그 상처를 비교했더니 그 일치가 돼요. 아들이 얘기한 거하고. 소나타 차량 박경원을 진술을 들어봤어요. 당신은 왜
삼거리에 오게 된 이유부터 네. 물어보고 이제 교통사고도 물어보는데 삼거리에서 자기는 좌회전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뒤에서 그대로 박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사고 당시 아들하고 같이 그 엄마가 입원해 있는 전주에 가서 병원에서 엄마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거기서 점심 식사를 했대요. 점심 식사를 하고 저 전주에 있는 자기 여동생 집에 잠깐 들렸다가 아들이 그때 정읍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직행버스 정류장에 내려줬고 네. 그다음에 자기는 좀 있었는데 아들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번에 친구를 만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이 돈을 어떻게 줘? 그랬더니 내가 좀 있다가 우남대교 쪽에서 그 이제 친구 차 타고 갈 테니까 거기서 보자고. 거기서 이제 보자고 했대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다음에 정읍으로 가갖고 우남대교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갖고 기다리는데 아들이 안 오더래. 그래서 자기는 우남대교 인근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했대요. 아들 친구한테. 네. 왜? 아들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2월 20일 날 전역했기 때문에 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본인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친구한테 우남대교 인근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했어요. 아들을 못 만났대요. 친구가. 그래서 30분 동안 또 기다렸대. 그래서 30분 후에 다시 공중전화 전화를 했으니까 아직도 아들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경원이는 그러면은 나 그냥 정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놀다 가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정읍에서 가로질르는 길이 그 칠보 삼거리 쪽이라 그쪽으로 가다가 그렇게 사고를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박경훈이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했으면 왜 당신 핸드폰도 안 하고 네. 왜 공중전화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2006년 3월부터 그때 12월에 교통사고 났잖아요. 네. 근데 2006년 그해 3월부터 요금 미납으로 인해서 연체가 돼갖고 받는 것만 되는 거예요. 자기 전화 거는 거 안 돼. 그래서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광수대 형사들은 이게 보니까 우남대교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 통화 내역을 확인을 안 한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통화했는지 알리바이 예, 확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가 교통사고조사에서 빠졌다는 거죠. 요거를 확인하면 되겠구나. 이제 첫 번째 의심, 두 번째 의심. 요거를 수사하면 어느도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자, 의심스러운 현장이에요. 더더군다나 야간일 경우에는 사람이 아예 안 지나는 거기가 칠보 삼거리가 그래요. 9시가 넘으면 교통신호는 전멸이고 1차선이에요. 그리고 산타페 차량, 강범수가 운전했다는 그 산타페 차량은 신내면에서 칠보 삼거리를 가는데 거기가 약 1.2km까지가 직선거리예요. 네. 직선거리에서 앞 차량을 못 봤다. 아무리 싸워도 앞 차량이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60km 이하기 때문에 또 전멸등도 있고 네. 깜빡거리면서 보는데 앞 차량을 못 봤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 오르막길이라든가 아니면 커브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네. 직선거리가 1.2km라면 그걸 못 보고 충돌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국가에서 감정 의뢰를 산타페 전면 유리에 대해서 교통사고조사에서 했어요. 그 전면 유리를 언제 했냐면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07년 1월 24일 날 그 국가수에서 전면 유리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혈흔, 피부 조직 아니면은 머리카락이라도 묻어 있는 게 있는지. 네. 그 이게 부딪혔다면. 예. 부딪혀 뇌출혈이 있었다면은 그 정도의 묻어 있어야죠. 충격이 또 전면 유리도 깨졌고. 네네네. 그냥 이거에 대해 감정을 당연히 해야 되죠. 네네. 실제로 또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고 예.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감정 결과를 했는데 국가수에서 2월 21일자로 국가수 감정 결과 회부가 됐는데 전면 유리에 혈흔, 모발, 피부 조직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DNA 시료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신 내용에서도 한 곳에 두 번에 걸쳐서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곳에 조수석 앞에 전면 유리에 깨진 유리에 한 곳에 두 번에 걸쳐서
손괴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깨졌는데 예. 그게 한 번 부딪힌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두 번 부딪혔다. 두번 부딪혔다는 얘기예요. 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광수대 의문점을 또 하나 늘어놓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압류리의 충격에서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할 정도라면 분명히 하다못해 머리카락이나 그리고 혈흔이나 어떤 피부 조직이나 뭐 셋 중에 하나라도 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게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네. 거기다가 파손이 같은 장소에 두 번. 자, 충격에 의해서 반동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서 부딪힐 수는 있어요. 근데 한 곳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같은 장소를 같이 두 번에 걸쳐서 손괴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두 번의 반동에도 하지만 각각 장소가 달라야 되는 전면 유리에 한 곳만 두 개 했다는 거. 이거는 뭐냐? 둔기로 이미 앞 유리를 손괴해 놓은 상태에서 충격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광수대에서 일부러 누군가가 예. 그걸 미리 깨놨다. 미리 깨놓고 사고를 위장했다. 위장한 거죠. 위장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이승이나 아들 강범수 사망한 강길수 씨가 그 정도의 상에 했다면은 운전자나 그 뒤에 있는 이승이가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없죠. 하다못해 어떤 상처라도 있든가 긁힌 상처라도 피부까지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게 또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너무 의심되죠. 예, 이거는 봤을 때는 미리 사망시켜 놓은 상태에서 앞유리는 미리 둔기로 깨놓은 상태에서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형사들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의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미리 사망시켜 놓고 앞유리에 둔기를 두 번 깨놓은 상태에서 그 앞차 대기하고 있는 그 차에 들이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완벽히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예, 다 맞춰놓고 가서 들이받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앞유리까지 미리 깨놓고 네네네. 사망한 사람 태워놓고 네네. 저 앞차하고 어떤 이제 그 짜고 한 게 짜고. 아닌가 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 박경원 그저 소나타 운전한 사람 그다음에 운전자 강범수 이승희에 대해서 통화 목록을 이제 뽑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강범수하고 통화한 건 없는데 이승희하고 앞 차량 운전자 박경원이하고 전화 통화가 몇 달 전부터 계속 통화한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12월 25일 날 났는데 그 이후로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그 전에는 통화를 하다가. 그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왜 이거를 수사를 안 했지? 요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 이제 광수에서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사건을 수사를 하고 했는데 1차 사고에 잠적을 했어요. 박경원이가 소나타 차량 운전자가 이후에 그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이나 강범수를 상대로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렵다. 이렇게 돼서 증거 불충분을 해서 내사종결을 한 거예요. 이 내사종결한 이 서류를 다 보고 광수대 형사들이 이제 회의를 해요. 모든 서류를 검토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살인을 하고 교통사고를 위장한 걸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낼 그렇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그건데 그러면 이 서류에서 하나하나 붙여보면서 이 부분이 잘못되면 그 부분에도 또 수사를 하고 그 다음 장 넘겨서 수사 서류 중에 그 뒤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또 다시 또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한번 퍼즐을 한번 맞춰보자.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런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장례조차 밟아서 다 그 화장을 했고, 그럼 부금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또한 차량도 없겠죠. 촬영도 없고 7억 받은 것도 이제 확인이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광수대에서는 이 서류에서 빈틈 있는 부분에서 차근차근히 한번 수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재수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선 다시 통신수사를 뽑아요. 좀 지났잖아요. 10개월이 넘고. 그랬으면은 다시 박경원과 그 이승희 아내 이승희가 다시 통화를 한 게 있나 기록을 살펴봤는데 진짜 그대로 그 2006년 12월 25일 이후에 전화 통화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통화한 걸 보니까 70통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예, 몇 달 동안이 70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인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통화한 위치 기준까지 확인해 보니까 어쩔 때는 이승희 주거지에서도 위치도 확인되는 거예요. 박경원이가. 네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사이다. 그렇죠. 집 앞까지 예, 와서 통화 와서 있을 정도라면 네, 네, 네. 친밀한 사이구나라는 거 이제 확인을 해요. 거기까지는 이제 확인을 했어요. 자, 이들에서 계획적인 보험금을 노린 거라면 보험금을 받은 후에 얘네들이 어떤 자금이 받아서 고생했어 하고 박경원한테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경원한테 넘긴 게 있는지 광수대 형사들은요 공범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왜 사고 전에 전화 그렇게 했으면 공범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범위로 판단을 하고 차량 수리비나 이런 것도 뭐 자금이 지가 7억을 받았으면 얼마를 분명히 넘겼을 거다라고 그렇죠. 판단해서 관련자 아들 거부터 해서 금융거래 내역서를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이 박경원한테 돈이 넘어간 게 없어요. 예. 박경원이 넘어간 거 없고 자기가 다른 계좌에 이체한 것도 없어요. 본인이 본인 계좌에다 해서 본인이 쓴 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돈을 다 현금으로 찾았어요. 아 그러면 더 이상의 그 금융거래에서는 나올 만한 단서가 없는 거죠. 싹 찾았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건넸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 계좌를 확인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네. 강길수 씨가 돈 벌이가 250만 원 정도 돼요. 월 수익이 250만 원인데 보험금 내는 돈이 200만 원인 거예요. 너무 많이 내는데. 예. 그러니까 과도하게 낸 거예요. 이거 보험금을. 그러면 이거는 보험금을 노리고 사전에 범행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25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내? 그러면 아무리 별거 중이라도 남자가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그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해서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미리 보험금을 그렇게 과도하게 보험 여러 회사에다가 보험을 걸어놨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저 PD님 마냥 다들 야 이거 봐라 이런 게 이제 그 감탄을 했대요. 이건 분명히 보험금을 노린 거 사전부터 계획된 살인이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서류 상황으로 다시 뒤져봐도 다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게 간접적인 증거지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가 없으면 이건 간접적인 걸 이거 살인이다라고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의심일 뿐이지. 그럼 이제 직접적인 어떤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야 요런 게 의심스러우니까 얘 살인을 할게요. 네. 안 믿죠 법에서는. 근데 정황상으로는 예.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닌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그렇죠. 근데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예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법정에서 싸우기는. 그렇죠. 법정할 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까 그 PD님이 얘기할 때 에어백이 안 터져 왜 그런 거예요 그랬잖아요. 네. 자, 이 에어백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 그 형사들은 교통사고를 모르니까 에어백이 안 터지는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물어보니까 에어백이 터지는 시점이 40km 이상 주행하다가 갑자기 충격을 해야만이 에어백이 터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에어백이 안 터졌다면 40km 미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40km 미만의 충격을 했으면 이게 그 압률이 부딪히고 뇌출혈 만한 상황이란 얘기냐는 얘기예요. 40km 미만의 들이받았다 하더라도 머리에 충격이 그렇게 해서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전문가 들어보니까 40km 이상 가야 에어백은 에어백이 터지죠. 터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 이거를 2008년 7월 14일 날 광수대 그 형사들은요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서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네. 과연 이 차가 40km면 몇 킬로 정도 달렸는지 네네.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그래서 도로교통안전 그 관리공단의 직원이 확인했을 때 차 사고에 충돌했을 때 일반적인 그
그 운동 형태, 그러니까 차 내부에 가해진 충격 정도, 당시 촬영된 사고 현장 사진. 네, 네.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뭐를 갖고 해야 돼요. 현장에서 이제 교통사고 조사기 직원들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네, 네. 그걸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현장에서도 그 진술한 거를 신빙성 검토를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차로는 1차로예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직원이 얘기할 때는 속도 제한 속도는 60km 미만, 그 노면의 건조,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도로, 타이어의 마찰 개수, 그다음에 차량의 제동 상태, 그 사진 보고 제동 상태 네.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동한 거리, 부딪힌 다음에 이동한 거리, 요거, 그다음에 밀려간 거리에서 그 모든 거를 계산을 해봤는데 37.63km. 야, 뒤에 그 소수점 뒤 두 자리까지 예. 계산이 나오니까 37.63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km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40km 결론적으로. 아예 안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에어백도 안 터진 거고 30km, 그러니까 37km 네, 37. 달리다가 사고 났다라고 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막말로 그때 이제 강구도 아니 나 60km 밟았는데 인정 안 돼요. 그렇죠. 예. 이건 뭐 실험에서 증명된 실험에서 거예요. 증명된 거고 또 40km 이상 밟았으면 너 왜 에어백이 안 터져? 그래, 네 거 이거 고장났어. 그럼 앞에 소나타는 왜 안 터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의 충격이 되니까는 소나타도 안 터진 거예요. 자, 간길조의 부위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앞유리가 이렇게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앞유리에 그냥 머리가 충격돼 갖고 뇌출혈일 정도로 충격을 됐다면, 네, 자, 이분 안전벨트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가 부딪힐 정도면 몸까지 같이 날아간다. 그렇죠. 그러면 몸에 앞에 그 차량 다시방 있잖아요. 예, 그러면 무릎은 안 다치겠어요? 무릎도 다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검시된 그 사진을 봤을 때 양쪽 무릎이 피부까지도 멀쩡하다는 거지. 그럼 다시방에 들어가면서 이 무릎도 상처가 만만치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왜? 뇌출혈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무릎은 검시 사진을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법정에서도 자 보십시오 하면서 무릎은 멀쩡하지 않냐라고 그렇죠. 입증할 자료는 되는 거죠. 그렇죠. 37점 몇 킬로에서 에어백도 안 터지고 네. 또 그렇게 해서 몸이 쓸려갔다면은 무릎이 멀쩡했던 점 그것도 이제 하나를 또 찾아낸 거예요. 네네. 강수사에서. 그리고 박경원의 진술에요. 우남대교에서 돌아가는 그 길을 택해서 그 7보 삼거리로 갔다고 하는데 공중전화부서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박경원이의 그 진술대로 그 날짜에 공중전화 부스에 공중전화를 상대로 확인을 해봤어요. 통화 내역을. 10개월 지나도 확인이 되는군요. 아, 그거는 기록이 남아요. 아, 예. 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통화 기록이 그 아들 친구 이 씨한테 전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밝혀졌네요. 예. 그리고 또 그 아들 친구란 이 씨를 만났어요. 네네. 박경원의 아들하고 만난 건 사실인데 네. 같이 우남대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교를 간 적도 없고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한 사실도 없다. 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가 그 박경원이라는 사람이 7보 삼거리로 간 이유에 대한 알리바이가 확실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다 거짓말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승희하고 서로 짰다는 거죠. 드러난 거죠. 예. 예.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예. 와서 들이받아라. 그렇죠. 예.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이승이나 이승이나 강범수에 대해서는 일단 체포를 미뤄야 되겠죠. 우선순위가 박경원을 상대로 조사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박경원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조사기에서 1차 조사한 이후에 출석 안 하고 안 해갖고 수사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경원에 대해서 수사를 해요. 교통사고 이후에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경원이 주소지를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이승희는 정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아들 강범수를 확인해 보니까 수사하는 기간 동안에 2009년 11월에 호주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놓고 인터폴에다가 적색 수배를 걸어놨어요. 이야. 적색 수배를 걸어놓으면은 체류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갱신을 할 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경원의 주소지를 찾아갔어요. 박경원을 일단 만나야 되니까. 만나서 가서 보니까 앞 시골집인데 앞 대문이 열쇠로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물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우편물에는 2006년도에 그 하고 2007년도에 그 정읍경찰서 사고조사에서 출석 요구 온 곳까지 그대로 꽂혀 있어요. 야, 출석 안 하고 그냥 아예 저기 했던 거예요. 10개월 동안 집을 아예 열심도 안 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 동네 거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못 봤대. 근데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가끔 와서 우편물만 확인하고 갔다는 거예요. 한두 달 이후에 오고 막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언제 오는지 모른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박경월에 대한 진료 기록도 확인해 봤어요. 네. 근데 2006년 12월 25일 그 교통사고를 해서 검사한 이후에 2007년 1월에 정읍에서 그다음에 2월에 서울 영등포에서 2008년 11월에 부천 원미구에서 이렇게 그 저 병원 진료 경험 확인이 되는데 정확한 주소지는 확인이 안 돼요. 네. 박경호를 잡아야 어떤 실마리에 풀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핵심은 걔들 먼저 건들면 안 되죠. 우리는. 네. 예. 그래서 통신수사를 해봤어요. 통신수사를 해봤는데 박경원이 명의로 휴대폰이 가입된 게 없어요. 아들 명의로 했던가 아들도 자기 명의로 휴대폰이 가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 예. 근데 딸의 명의로 하니까 휴대폰이 2대가 나와요. 그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하나는 지 거고 하나는 오빠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경원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대에 대해서 통화 내역을 분석해 봤어요. 네. 주기적으로 꾸준히 전화하는 번호 뒷자리가 나와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0123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뒷자리가 꾸준히 그게 나와요. 그럼 이게 대포폰인데 이게 박경원이 쓰는 대포폰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전화한 다음에 6개월 후에는 얘가 핸드폰을 또 그 번호가 아닌 거예요. 전화가 안 나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계좌 추적을 했잖아요. 자금 흐름을 보려고 네네. 이승희하고 박경원에 대해서 네. 강범수도 보험금이 보험이 흘러 자금 들어갔는지 흐름을, 어쩐지. 그거를 하면은 옛날에 저도 광수대 있을 때 두목 그 계좌 추적했다가 낭패 볼 뻔해서 이 검거가 일찍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금융 계좌를 까면은 해당 은행에서는 당신의 계좌를 어느 수사기관에서 그 제공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6개월이 되다 보니까 그 통보를 받은 거야. 아. 박경원이가. 그러니까 아직도 나를 수사하는구나 해서 이 번호를 또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회피한 건데 그래서 다시 최근 걸 다시 또 뽑아본 거예요. 네. 뽑아보고 병원 진료 기록도 한번 최근 것도 확인해 봤는데 닭대가리 앞에 번호만 바꾸고 뒷번호는 똑같이 0123을 그대로 쓴 게 하나가 또 나온 거예요. 이거구나. 진짜 닭대가리죠. 예, 번호가 똑같은 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로 확인을 해서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경기 안산인 거예요. 안산에 한 위치가 나오는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카카오 방문해서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들 딸 인적사항 그다음에 아들 딸이 그 갖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우리가 파악한 휴대폰으로 해서 그 배달 앱 인터넷 네. 그리고 케이블 TV 이런 데 가입한 걸 모조리 다 조회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주소가 딱 한 군데 확인이 된 거예요. 와, 주소를 그렇게 찾으셨어요? 네. 이야. 그래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기가 힘들어요. 막히네요. 네. 사실 다른 것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수사 진행상 그런 건 밝힐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를 해서 그 주소지를 특정을 합니다. 예, 다가구 주택이라 두들기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앞에서 잠복하자.
잠복하다가 나오는 거 잡기로 합니다. 또 이제 우리 형사들의 이제 지루한 잠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잠복도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데요. 이 잠복은 진짜 지루해요. 진짜 돌아가면서 잠도 자고 근데 이제 과자도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2009년 11월 29일 오전 8시 25분에 박경원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해서 박경원이를 이제 8시 25분에 데리고 잡고 오후 2시에 이제 도착을 해요. 전북 광수대에 도착을 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승희하고 사전 공모한 사실을 순순히 자백을 합니다. 오. 예. 그런데 자기는 교통사고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다. 자기는 너무 놀라갖고 진짜 그래서 피해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교통사고에서 잠깐 보험금 타먹을 줄만 알았지. 그러면은 당신하고 그 이승희하고는 어떤 관계냐? 그게 이제 그거부터 이제 그게 궁금한 점이죠. 예,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계획된 그 살인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를 하고요. 보험금을 수령한 목적이 또 맞고 그런데 이제 일단 박경원이가 교통사고를 계획하고 보험금을 사전에 공모하고 사고 낸 사실이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사람이 사망할 줄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걸로 인해서 1차 조사 받고 나는 진짜 사실 도망 다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박경원과 이승희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2006년도 9월경에 사고 내기 3개월 전에 네. 복권방해를 이 사람이 자주 가는데 그때 이승희 씨를 안면을 텄대요. 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 오네 하고 했었는데 그 복권방 사장이 항상 이 여사님이라고 불렀대요. 네. 근데 이승희는 한 번 오면은 복권을 10만 원어치 산대요. 10만 원씩 사간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박경원 씨가 아니 복권을 무슨 10만 원씩이나 사요. 그러면서 먼저 말을 텄다는 거예요. 아 저는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호호하하 웃으면서 서로 이제 친하게 됐는데 그러면 나 어저께 꿈 잠 꿨는데 번호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번호 찍는 것도 도와주고 네. 꿈도 팔고 좋은 꿈 꿨다고 하니까 팔고 그리고 돈도 주면서 복권 사라고 이승희가 그래서 복권 받고 이거 하면은 반반씩 나누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친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승희 한 가지 일만 부탁해도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06년 10월경이었대요. 10월경이었는데 나 가볍게 교통사고만 내주면 안 될까요? 이승희가.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보험 얘기했는데 보험금 타먹으려고 이러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 우선 할지 말지를 한번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라 그랬대요. 근데 그 박경원이는 신용불량자예요. 직업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아들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죠. 예, 군대에 있을 때인데 그 아들이 나왔을 때 신용불량자의 직업도 없고 돈도 없이 빌빌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알았다. 그럼 하겠다.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런 거예요. 기왕 할 거면 박 사장님 보험을 들어놓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요 신용불량자라 가입도 어려워요. 그리고 매달 납입하는 보험금도 돈 낼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제가 줄게요. 그런 거. 그래서 그 돈을 받으러 집에 또 찾아가고 그런 거예요. 네네네. 집에 이승이 집에 찾아가면서 돈을 받다 보니까 핸드폰 위치가 같이 뜬 거예요. 기지국이 아까. 예. 그래서 그래서 돈 받으러 갔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같이 떴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그 박경희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하고 밑이 기직으로 확인해 보니까 똑같이 떠요. 진술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는 살인 사건과는 관련은 없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자기는 진짜로 그냥 예. 교통사고로 보험 사기 하려고 한다는 것 정도만 생각을 했다. 생각하고 한 거지 살인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또 그거 보니까 얘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은 얘가 관련이 없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네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006년 12월 25일 날 6시쯤에 전화가 왔대요. 네. 이승희가 지금 어디세요? 그래서 지금 저 어머니 입원해 있는 전주에 와 있다. 동생 집에 와 있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래요? 그럼 정읍으로 오는 도로 중에 한적한 도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랬대요. 네. 그래서 생각은 글쎄요 막 이러다가 서로 생각한 게 칠보 삼거리를 얘기했대. 네. 그럼 그 칠보 삼거리로 오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칠보 삼거리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아들 친구 이 씨한테 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때 계획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는 말에 1차 조사할 때 너무 떨려갖고 핑계를 아무렇게나 댄 거래요. 그래놓고 잠적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보험금 현금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충격을 하고 이제 1차 조사 받고 자기는 이제 떨려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보험금을 받고 통신사 위치 일정한 그 부분 가담 경위 그런 거 다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현장에서 받고 자기가 통화 내역서도 일치한 거 보면 가담은 없는데 박경원이 역시 보험사로부터 7천만 원 받은 거는 확인이 돼요. 자기도 보험을 들었으니까요. 예. 드러났기 때문에 7천만 원 받은 거 확인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박경원이도 역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죠. 그렇죠. 예. 보험 사기건으로. 그렇죠. 네. 거기다가 별거 중인 강길수 앞으로 6개월 동안에 14개의 보험사에다가 200만 원어치 보험을 들은 것도 확인을 했어요. 네. 200만 원 보험 드는 것도 확인이 된 걸로 봐서는 이승희하고 강범수가 계획적인 살인의 적이고 여기서는 박경원이는 빠지는구나. 그 정도 선언은 확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25일 날 보험 사기죄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대요. 왜? 살인으로는 어렵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증거로는 살인으로 엮어서 가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죄 죄명으로 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저 이승희 씨를 체포를 합니다. 정읍에 살고 있었거든요, 주거지가. 네. 근데 정읍에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그 11월 26일 날 그 이승희를 체포영장에서 체포를 하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압수수색을 사건하고 관련된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개인이 그 쓰는 메모지 다이어리에 그 다음에 컴퓨터, 노트북, 보험 접수증, 보험 관련된 서류를 다 했는데 보험 관련된 거는 이미 다 타먹은 거라 어떤 증거 관계가 안 되고 본인이 쓴 메모지에서 아들하고 딸에게라는 이 제목으로 해서 네. 나오는 게 아버지 교통 사망 사고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라. 미안하거나 죄의식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라까지는 좀 이해가 가지만 그렇죠. 미안하거나 죄의식을 갖지 말라. 여기서는 아버지의 그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 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보다는 어떤 살인죄에 대해서 죄의식이나 미안한 감정 갖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건 억지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일반이 봤을 때도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이승희하고 박경원이를 보험 사기죄로 사건을 송치해요. 나머지 이거 살인 혐의에서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걸 구속영장 치고 추후에 살인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수사를 할 거다. 담당 검사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일단 보험 사기죄로만 기소를 붙일게. 우리가 신청하면 이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검사는. 그래서 보험 사기죄로 청구를 합니다. 네. 재판이 되는 거예요. 1심 재판이 됐어요. 네. 보험 사기에 대해서. 2009년 12월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에서는 사망한 강길수가 해당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이전에 이미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고 재판부도 인정을 하는 거죠. 네네. 예, 그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라고 이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고의 사고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수사 중에 조사관에게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뇌물을 준 점이 그 일반적이지 않다. 이 뇌물을 준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교통사고 조사계에도 조사를 할 때 네.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한테 뇌물을 줬대요. 빨리 사건을 종결 처리해 달라고. 종결 처리를 해달라고. 예.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예. 그래서 그거를 사고 조사관도 그냥 열받죠. 이거 살인 사건하고 그 비슷한 건데 네.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바로 뇌물 공여 의사 표시로 그냥 바로 입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그 사건 송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이례적인 거죠. 판사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걸 줘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승희는 징역 5년, 네. 그리고 박경우는 징역 1년에 선고를 합니다. 결국 살인죄가 안 밝혀지니까 예. 보험 사기로 이제 보험 사기로만 그렇게, 하니까 예, 형이 예. 진짜 한 행위에 비해서는 너무 가볍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살인 혐의 이제 추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아들은 아직 안 왔죠. 그래서 이제 아직 안 온 상태구나. 아직 안 온 상태죠. 호주에서 이제 적색 수배를 내려놓은 상태니까. 네네. 네. 근데 법정에서 그 광수대 형사들은 앉아 있었거든요. 재판부의 그 판결 내용을 듣고 쾌재를 부릅니다. 됐다 이제. 왜?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건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어떤 입증 자료만 증명하면은 살인 밀고 갈 수 있다. 왜? 교통사고로 살인이 아니라는 게 입증됐으니까. 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라는 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들은 이제 활기를 띠는 거예요. 이제 사인만 밝히면 살인 사건으로 입건할 수 네네.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수사에 협조했던 박경훈을 상대로 잘 생각해봐라. 근데 혹시 자기가 혹시 그 공범이 될 줄 알고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별거 중인 강길수 씨가 복분자를 좋아한대요. 네. 그 이승이 말이에요. 남편이 복분자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병에다가 그 복분자를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극약을 넣으면 죽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승희가.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들었다는 거를 박경훈이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왜 얘기하느냐? 그 얘기 들으면 저도 같이 그 살인으로 이제 누명 쓸까봐 말을 못했다 이거예요. 동조했다고 오해받을까봐. 그러면 당신도 그런 걸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저는 말뿐이지 그게 진짜 실행이 오면서 저렇게 죽을 줄은 몰랐죠. 그래서 저는 소름이 돋은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승희를 조사를 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교통사고는 이제 된 거고 이승희를 계속 이제 송치됐으니까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하고 만나보고 할 거 아니에요. 평소 남편이 복분자를 먹는다면서요. 물어봤어요. 네. 근데 교통사고 났을 거나 그리고 사고를 미리 그 남편이 죽은 거 아니냐 이런 거 얘기는 입 꽉 다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이 얘기를 안 하던 여자가 남편이 복분자 잘 마셔요? 물어보니까 그때 남편이 복분자를 잘 마셔요. 그러면 그때 교통사고 날 때도 남편 복분자 줬어요? 예, 제가 복분자 줬어요. 그건 얘기를 해요. 그래요. 복분자를 줬다면은 이것도 어떤 수면제나 이걸 탐액이고 범행을 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강범수가 출입국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범수가 강제 입국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요. 그때 수사선 중에 그래서 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가서 강범수를 잡아옵니다. 야. 예, 적시 수배돼 있으니까 갱신하러 왔다 이제 체포돼 갖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강범수를 불러다가 조사를 하니까 얘도 역시 살인 혐의는 극구 부인을 하는 거예요. 단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는데 벌써 다 까진 거니까 그게 이제 재판부에서 징역 5년 엄마하고 똑같이 징역 5년을 꽝꽝 때린 거예요. 보험 사기로. 예. 그래서 이제 형사들은 이제 잡으려면 다 잡아놨어. 둘 다. 그러니까 잡는 거에 대한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사체 확인만 하면 된다라는 네. 판단으로 여기다 이제 완전히 전종을 하는 거예요. 광수대 형사들이 사체 검안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검안 사진을. 야, 왜? 이 검안 사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안 사진을 이 상태를 보고 이게 교통사고에 난 상처가 아니라면 어떻게 사망했을지를 한번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해보자. 검안된 사진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현장에 그 충격한 교통사고 그 현장 사진하고 이게 사진을 가지고 법의관 교수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네. 대학교 교수들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체를 이렇게 했을 때 시반 있잖아요. 네. 시반이 등에 골고루 펴져 있었거든요. 이 시반이. 근데 이 시반이 뭐냐면은 한두 시간 내에 시반이 생기는 거냐 이 시반이.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 만에 시반이 생기고 그러면 얼마 만에 시반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한테 그 시반이 이렇게 생기는 게 몇 시간 정도 흘러야 되는 거냐.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법의학 교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네. 법의학 교수들이 단서 조항은 뭐냐면 사진이기 때문에 구체적이진 않다. 다만 이 정도의 시반이 가질 정도라면 3시간 이상은 넘어야 이런 시반이 형성된다.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그러면은 3시간 이상 넘어야 시간이 된다면 그러면 이 사진은 언제 찍었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죠. 언제 찍었어야 이게 되느냐. 3시간이 넘어버렸으면은 시반이 형성된 거에서 의문점을 갖출 수가 없는 거죠. 3시간 안에 찍어야 그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고. 그렇죠. 시반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예, 거. 예. 그래서 광수대 형사들이요. 정읍경찰서 조사기에 가서 담당 형사를 만나요. 네. 담당 경찰을 만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언제 찍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구대에서 왔을 때 9시였고 자기가 건 게 9시 반. 근데 9시 반에서 조금 넘었을 때 찍었다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됐을 때 그렇죠. 사진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3시간도 안 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반이 그때 생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한 가지 또 찾아낸 거예요. 시반이 생길 수 없는 사안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벌써 이미 시반이 생겨져 생긴 있으니까. 거는 1시간 반 만에 시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3시간 이상이기 네. 때문에 그거 한 가지를 또 밝혀낸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보고도 이게 교통사고에서 난 상해인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그 확인을 합니다. 네. 자, 혈은 전면유를 충격했는데 전면유를 충격하면 주사위 손상이라고 해서 주사바늘처럼 이런 손상이 있어야 된대요, 얼굴에. 네. 근데 이 주사위 손상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거죠. 주사위 손상이라는 게 유리 같은데 꽉 부딪히면 예. 흙에 주사위를 이렇게 던지면 예. 막 흔적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흐트러진 그렇죠. 채로. 예, 예. 그것처럼 얼굴에 여기저기에 그렇지. 상처가 막 나는 그걸 예.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예. 막 그게 하나도 없었다는 이게 얘기죠. 전혀 없었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얘기. 예. 근데 앞에 유리가 그만이 깨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의심스러웠던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입술에 검붉은 액체가 있었던 거예요. 입술에요. 예, 입술에 검붉은 액체가 있는데 그 검붉은 액체가 그 복분자를 먹여서 그런 게 아닌가. 극약에 의한 복분자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광수대 형사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입증된 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 사체가 없잖아요. 예, 여러 그 법의관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확인한 광수대에서는요. 상해 부위나 이런 거에 대해 종합적인 결과로 봤을 때 첫 번째 시속 40km 이하의 저속에서 차량 추돌로 2, 3분 만에 피해자의 상해가 이르렀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만약에 교통사고로 머리가 강하게 충격에 의해서 뇌출혈로 사망을 했다면 그 혈흔이나 머리카락, 피부 조직이 전면율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다. 그렇죠.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재판할 때 이걸 할 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만한 교통사고에 안전띠 없이 했으면 무릎에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무릎에도 상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진 기록상 안면부 우렬 그리고 광대뼈 부위에 점상 출혈, 뇌출혈 이런 게 전혀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죠. 예, 오히려 이는 전형적인 경부 압박 질식사에 하는다고. 이거는 이제 법의관들을 상대로 했을 때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네.
사진을 봤을 때 이거는 교통사고의 뇌출혈로 인해서 나온 상처가 아니다라고 네. 판단을 한 거예요. 결국엔 이건 경부압박 질식사 목을 졸라서 질식한 거다. 법유관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거에 다 서류에 다 첨부한 네.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미리 강길수 씨를 수면제를 타든가 아니면 복분자에다가 약을 타서 실신된 상태에서 경부압박을 했고 머리에 가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앞 유리를 둔기를 손괴를 시켜놓은 다음에 사고인 것처럼 해서 한 살인 사건이다라고 아, 주장을 하는 거죠. 둔기에 의해서 유리도 깨겠지만 둔기로 해서 머리를 깼든가. 네. 중요한 거는 점상 출혈이라는 게 이 눈의 이 점상철이 안결막 일혈점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건 목을 졸랐을 때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건 목을 졸랐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네. 저희들도 봤을 때 상추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법의관들이 봤을 때는 당연한 결과죠. 네네. 경부압박이 아닌 이상은 이게 나올 수가 네네. 없다라고 이제 의견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요 다 종합해 갖고 이승희와 강범수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해서 이승희하고 강범수한테 추가 성추를 살인 혐의로 기소를 또 붙였어요. 이 서류로. 왜 지들은 입 다물었거든요. 진술 전혀 안 했어요. 자백도 안 하고. 네. 그런데 이 모든 서류 기반으로 해서 살인의 어떤 방법을 했는지는 진술 부인하고 안 했지만은 이걸로 기소를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기소를 붙이니까 얘네들은 황당하니까 항소까지 한 거예요. 네. 상고까지도 하려고 했고. 네. 그랬을 때 이제 재판부의 판결이에요. 2015년 2월 3일 날 꽤 오래됐죠. 이제 거의 9년이에요. 예. 예. 해당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며 이미 사망 전에 사망한 사실을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그래서 살인죄가 인정된다. 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는요. 이승희에게 살인죄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 강범수한테는 존속살인에서 22년을 판결을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거의 9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북 광역수사대에서 진짜 수사를 단기간에 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한 거예요. 단기간이 아니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지. 이게 일선서 형사들은 당직 사건 맡고 하다 보면 저 도저히 못할 사안인데 이런 걸 광수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형사기동대로 바뀌었지만 이런 걸 해주는 게 이제 그 형사기동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잘 파헤친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저 피해자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예? 지 마누라, 지 자식한테 그렇게 황당하게 예? 한이 얼마나 맺혔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 교통사고로 위장한 거를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그 한을 풀어줬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좋은 걸로 가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네.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징역 최종 판결까지 확인해 보니까 이승희는 1심에서 무기징역 네. 그리고 강범수는 이제 징역 22년을 받았어요. 아. 예. 근데 2심 항소심을 했는데 항소 모두 기각시켜 버렸어요. 이야. 그래서 확정 판결 됐습니다. 사고를 같이 만들어줬던 예. 그 소나타 박경원. 주인. 예. 예. 그 사람은 1년 그걸로 보험 끝나. 사기로 끝난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살인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관련이 없으니까. 이제 와이프랑 아들은 살인죄가 인정돼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최종적으로 와이프는 이런 살인죄, 선고를 아들은 존속살인. 야. 방법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의 사망사건이 아니라면 이건 분명히 살인하고 연관된 거고 일혈점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질식사가 인정된다고 네. 법의관에 모든 의견이 나와 있다면 네. 이거는 교통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살인해서 교통사고 가장한 건 인정이 되니까 네. 살인죄. 자백을 안 하면 나는 혐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이거는 자백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증거가 그 뒷받침이 그렇습니다. 된다면 그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비록 이 두 사람이 밝혀졌지만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가 얘기하면 그때서 이제 걔도 추가 입건이 되는 거지만 자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잖아요. 네네네. 나중에 언제든지 또 밝혀질 수도 있고 나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밝혀집니다. 네네. 이거는. 그 광수대 분들이 수사 과정이나 이런 예. 부분들이 진짜 상당히 대단하시다. 그렇죠.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사람을 대 상대로 심리전도 아니고 불러다가 이렇게 조사해도 입 꽉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를 뒤에서 이 서류를 다 찾아서 네네. 확인하고 전문가들한테 해서 좋은 거. 네네. 예를 들어 안경 일혈점이 있으면 이거 목 조른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누구나 아는 건데 알아. 아는데 여기에 뭐 어떤 전문가에 대한 그렇죠. 의견이 있냐는 얘기야. 네네네. 그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건데 그걸 다 일일이 한 사람의 편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그 법의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5사람인데 4사람이 지식사를 경박박이라고 하면 그거 맞는 거잖아요. 네네네. 한 사람이 틀리더라도 이 틀린 사람 서류 빼지 않아요. 같이 껴야 돼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라 이거예요. 네네네네네. 판사도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볼 때 언제 자백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백 없이 이게 사건 송치가 되네 라는 걸 봤고 아 여기에 대해서도 옛날에 그 골절기 사건도 왜 자백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모든 게 그 증거가 남은 걸로 한 것처럼 근데 거기는 그래도 CCTV라도 있었지. 이건 CCTV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거를 밝혀내는 거는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예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 남자하고는 내연 관계였겠죠? 아무래도. 아니 내용 관계는 아니에요. 아니었던 거예요. 예, 내용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 이후로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내용 관계였다면은 그 남자가 살인도 같이 했죠. 살인 공범일 가능성이 더 컸죠. 내용 관계 아니니까는 살인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용 관계였으면 더 깊이 예를 들어 공범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험금 분배에 대해서도 7천만 원만 받고 떨어질 사람이 아니죠.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공범이 아니고 그러면은 내용 관계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사건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